대구는 스마트시티 아이가 시즌2 MC HD입니다. 스마트시티,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스마트시티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기술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의 많은 모습들을 봤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앱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 거리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대구는 스마트시티 아이가 시즌2 생활 속에서 만나는 스마트시티의 모습들을 전문가분 두 분을 모시고 강연을 듣고 우리 젊은 시민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저는 이제 창업 컨설팅을 약 한 25년 정도 했고요.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들은 스마트 시티에 관한 내용인데, 너무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강의만 하면 여러분들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이거를 제가 최근에 변화하는 외식업에 제가 접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이 엄청나게 스마트하게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 자, 오늘 제목이 일단 맛깔스럽죠? 네. 빅데이터로 본 외식업과 스마트 시티입니다. 일단 여기서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빅데이터가 들어가고 스마트 시티, 왠지 머리가 아프죠? 그럴까봐 제가 외식업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쨌든 의식주, 이 스마트 시티는 의식주 안에 다 들어가 있고, 특히 식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하루에 3끼는 먹잖아요. 물론 4끼 드시는 분들은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먹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스마트 시티로 변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연에 앞서서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특히 남성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굉장히 궁금하죠? 10% 그러니까 소득 10% 안에 드는 우리가 고소득자라고 하는 1인 가구에게 물어봤어요. 자, 결혼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고소득 남자 60%가 돈은 좀 있으니까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60% 아마 그냥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고소득 여성분의 70%는 결혼하고 싶다가 아니라 결혼하기 싫다. 계획조차 없다라는 그런 응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이런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시사적인 거라서 이렇게 먼저 제가 보여드렸고요. 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사상 첫 9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의 자료를 보면 17.5%, 저기 보이시죠? 17.5%. 그게 이제 더 심해집니다. 2070년,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것 같아요. 2070년에는 무려 46.4%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65세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그만큼 이제 연세 드시는 분들, 이제 고령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시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의 의미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렸습니다. 제가 빅데이터로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SNS,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블로그 많이 하시죠? 이런 SNS의 연관어를 제가 분석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연관어 1위,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에 대한 사업자들이나 이런 관련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연관어 1위로 올랐고, 2위가 도시, 그리고 3위가 기업. 또 키워드에 스마트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위에 스마트. 스마트라는 뜻은 똑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내가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어떻게 일조할 것이냐가 이 키워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의 세계가 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큰 한몫을 하려면 이런 키워드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거기에 합류하실 수도 있고, 여기는 저도 깜짝 놀란 것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이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위부터 15위까지 보니까 1위가 안전, 스마트 시티는
결국은 많은 키워드들이 있지만 안전해야 된다는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안전, 그리고 2위가 해결하다. 뭔가 불편하거나 불안전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3위가 강화하다. 스마트 시티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1위부터 15개의 키워드 자체가 다 긍정적이죠. 그럼 앞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많아지겠죠.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지자체에서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이 빅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굉장히 웨이팅이 굉장히 길죠. 이 모습이 뭐냐면 서울 삼청동에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에요. 여기 하루 매출이 무려 2천만 원이에요. 와, 어마어마하죠. 네, 그만큼 지금 소비자들, 특히 여성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폭발적인데 여기 이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안 먹어봤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웨이팅하는 기계가 있어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일단 여러분들 관심을 제가 사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기계, 이게 웨이팅하는 기계가 없었다면 제 앞에 179팀, 179명이 아니에요. 한 팀이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혼자일 수도 있죠. 거의 뭐 한 7, 8명에서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줄을 메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불편하겠죠? 결국엔 웨이팅하는 기계를 통해서 2시간 동안 딴 데 가서 밥을 먹고 오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러다가 이제 문자로 내 순서가 되면 오잖아요. 알림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것처럼 이 자체도 우리가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스마트 시티에 아주 가까운 우리의 현장의 모습들이에요. 자, 이제는 빅데이터로 본 외식의 연관어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1위가 역시 맛집이에요. 외식할 때 맛집 많이 찾죠. 2위가 가족.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연인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한다는, 네,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흡족합니다. 네, 그래서 2위가 가족. 전 이것만 보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3위가 저녁. 외식 대부분 저녁에 하죠. 4위가 집. 우리가 왜 집에 나가지 말고 귀찮은데 집에서 외식하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테이크아웃해서 외식하는 분들도 많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배달의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배달 어플들이 그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빅데이터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한 시점을 이제 보겠어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1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2020년 1월 달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확진자가 그때 정중앙에서 통과를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봤습니다. 그랬더니 4위에 있던 집이 3위로 올라가요. 한 단계 정도 올라갔잖아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봤어요. 2021년 1월 달에 봤어요. 그랬더니 1위가 집으로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아까 집이 3위였나요? 4위였나요? 3위. 집중 잘하고 있네요. 네. 네, 물어봤어요, 일부러. 자, 이게 1위로 올라가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터지면서 발생되면서 이제 음식점 가서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외식을 하겠다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의 인식들이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1위가 집, 그리고 여태까지 없던 키워드, 배달이라는 키워드가 무려 3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5위에 코로나가 올라왔어요. 그전 당연히 없었겠죠. 7위에 배달 음식이 올라옵니다. 자, 이 빅데이터를 보면 분명히 연관성이 있고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빅데이터 도구를 좀 활용을 하시면 바로 코앞에 펼쳐지는 미래를 그 자리에서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외식의 1위가 집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배달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니까 배달과 관련된 어플을 만들거나 배달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년 동안의 연관 검색을 봤더니 1위가 집, 2위가 맛집, 3위가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최근에 이제 실내 마스크 벗으면서 요즘에 어때요? 음식점들에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됐다는 뜻인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3위가 집, 2위가 가족, 1위가 맛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초의 코로나가 없던 시기의 빅데이터 분석과
거의 다시 흡사하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 생활의 인식들을, 생활의 습관들을 저희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인건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도 불안하게 되죠. 그래서 인건비 상승과 고용 불안 후의 변화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5가지 키워드가 앞으로 스마트 시티로 가고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우리 그 생활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스마트해지겠죠? 도시는.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속초의 물횟집이에요. 자, 여기 속초에 굉장히 유명한 맛집인데 지금 봐도 굉장히 크잖아요. 화면만 봐도. 원래 여기에는 우리 서버, 그러니까 이모님들 되시는 그런 연령대의 이제 서버분들이 한 열 몇 분 계셨는데 이제는 로봇으로 많이 대체가 됐어요. 이 로봇이, 서빙 로봇이 지금 비싸 보이진 않아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대중화되지 못하지만 이렇게 유명한 음식점들도 서빙 로봇을 쓴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똑똑한 스마트한 이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이제 그런 사회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배달 어플에서 이런 로봇을 하나 출시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집 앞에까지, 그러니까 집까지 요 로봇이 배달을 해줍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라이더, 사람이 배달했잖아요. 곧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대중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세상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스마트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로 서빙 로봇이라는 것을 검색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키워드 검색량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네이버 안에는. 서빙 로봇을 검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서빙 로봇이 발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조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무인 창업에 대한 검색량을 또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1년 전입니다. 급격하게 상승했죠. 이때 이제 창업자들도 인건비 상승되고 사람을 고용을 해서 활용해 보니까 직원분들 다루는 것도 되게 어려워진 시대가 됐다는 걸 감지를 한 거예요. 카페나 음식점 등 많은 외식업에서 이제는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를 쓰고요. 또 직원이 없는 셀프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건 뭐 무인 카페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냥 카페 같죠? 저게 사람이 없어. 직원도 없고 주인도 없어요. 그냥 소비자들이 가서 알아서 그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그냥 그 자판기로 그냥 받아 먹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로봇이 발전이 되면서 앞으로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인 카페. 자, 그리고 뭐 무인 독서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거 많이 늘어났고요. 자, 최근에는 이 아이스크림 시장도 좀 변화가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 브랜드들도 직원이 하나 없이 그냥 완전히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 전 국민이 아는 브랜드잖아요. 이 브랜드도 이미 그렇게 우리 지금 시대에 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무조건 변화한다는 것을 그냥 바로 직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올 것이 왔습니다.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10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요. 앞으로 스마트 시티가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상은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디지털 기술,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죠. 자, 그리고 협력, 시민들의 협력과 그리고 이 기술자들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고, 인프라 중요하죠. 빅데이터, 조금 전에도 제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빅데이터는 굉장히 스마트 시티에서 중요한 키워드고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뭔지 아시죠? 네, 밖에서도 우리가 보일러를 조절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이 스마트 그리드는 뭐냐면 그리드는 이제 전력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똑똑한 그 소비의 양을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전기 용량을 내려주면서 아무튼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도 떠오르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인간의 삶, 네, 이런 것들이 스마트 시티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는 결국은 도시를 우리가 바꾸는 작업이긴 하지만 결국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젊은 분들의 그런 스마트한
그런 생각들과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스마트하게 발전시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박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민간에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소장님께서는 네. 이제 민간 주도의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네.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주도도 되게 중요하고 그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노력들도 중요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나 정부 지자체나 결국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국민들과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호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꾸준하게 소비자들 관점에서도 어떤 제안들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민간 주도의 그런 그 사업자분들도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소통이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즘 네. 그 키오스크나 네. 로봇들이 음식점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 저희 부모님 세대들 같은 네.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네.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는지. 우리나라의 그 지자체들이 정부나 이런 지자체들이 직접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학습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 그 스마트한 이런 소비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키오스크 특히나 우리가 키오스크랑 사실 배달 어플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대신 해주고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쓸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저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키오스크나 이런 무인 셀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또 우리나라에서 대도시 네. 정도에만 있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대도시 말고도 네. 시골이나 아니면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사라져가는 그런 네. 마을에도 이런 키오스크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럼요.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와 부도심 그리고 시골까지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산업이 변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 국민 누구에게나 해당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도의 차이일 뿐이고 지방이나 아니면 시골까지 당연히 전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캐스톤 디자인이라 해갖고 창업과 관련된 이제 아이템을 이제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 저희가 아이템 선정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려서 만약에 저희가 트렌드를 알고 스마트 시티에 알아도 이제 헤맬 경우가 많아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 발명도 중요한데 발견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가깝거든요. 우리가 뭔가 아이템을 개발할 때 그래서 그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미 성공 사례가 있는 게 있거나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는 더 선진국에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성공 사례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힌트를 많이 얻으시는 게 중요하고 창업, 트렌드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창업, 또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앞으로 펼쳐질 우리 생활 속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한 생활 속에 바로 스마트한 기술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스마트한 시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똑똑해지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똑똑해져야 바로 스마트시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이영호 소장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구는 스마트시티 아이가 시즌2 생활 속에서 만나는 스마트시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가장 앞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이충희 센터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산동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이충희 센터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인동천 백년마을의 도시회복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술에 관련 적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주변에 전부 다 공단 지역이에요. 이제 서대구 산단, 염색 산단, 그리고 상공단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우리 대구의 이제 뿌리 산업이 섬유 산업, 기계 부품 산업이었는데 그 뿌리 산업이 성행했을 때는 상당히 주거지, 배후 주거지로서 번화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뭐 섬유 산업이 쇠퇴하고 뭐 공단이 이제 노후화되면서 고스란히 이제 노후 공단의 어떤 그런 공해에 노출되는 지역.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신문지상에서 많이 들어보고 있지만 우리 소멸 도시라는 얘기 듣고 있어요? 마을 소멸. 도시가 소멸하는 거예요. 거기 살고 계시는 분이 고령화되고 더 이상 알을 안 놓죠. 애를 안 놓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과 같은 이제 아주 유능한 청년들이 여기로 다 유출이 됩니다. 그럼 도시는 활력을 잃고 원도시, 구도심으로 쇠퇴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도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멸 도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뭐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도시생 사업 대상지를 우리가 분석할 때 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러면 인구 사회적으로, 산업 경제적으로, 혹은 물리 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인구가 49.6%, 거의 50%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산업 경제적으로 사업체가 23% 정도가 또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노후 주거지 20년 이상 집들이 8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일수록 그 대부분 사살률이 좀 높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차상일회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고독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경사지가 또 많고 오래된 노후 주택지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5대 생활 인프라라고 하는데 뭐 이제 경로당, 어린이집, 그다음에 헬스 시설, 문화 시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활 편의 시설들이 전무한 지역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 인프라라고 한다면 그냥 다리를 놓고 교량을 설치하고 이런 어떤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다 간주도적인 정책 추진과 공급적 측면이 있죠. 근데 도시행 사업은 어디에다 갑니까? 주민들이 직접 살고 있는 오랜 삶의 터전인 거주지에다가 직접 기반 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의 의사와 참여를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민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의제를 다 받게 됩니다. 이 사전 이행 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의 의제를 발굴하고 그런 도시 문제나 아니면은 정주 환경에서 발생하는 의제를 발굴해서 그를 활성화 계획에 수록하게 되는데 그것이 리빙랩이죠. 그래서 많은 의제들을 담아내서 이거를 활성화 계획에 담기를 우리가 목표 지역을 어떻게 했냐면 마을 소멸이 이루어지지만 100년 더 지속 가능한 우리의 삶터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인동천 100년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건강한 인동천 100년마을을 비전 체계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까지 건강히 살 수 있도록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100년 더 삶터가 지속되도록 마을 소멸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100%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공동체를 지속하겠다. 뭐 이렇게 아주 정교한 어떤 그 의제를 도출 과정이 있습니다. 리빙랩을 통하든 뭐 의제를 수용하는 그리고 수요를 담아내는 과정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업 방향을 도출하고 기본적인 사업 내용을 도출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세 가지 전략 범주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총 14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마중물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마중물 사업은 뭐냐면 나라에서 돈을 딱 대주면서 우리가 우물을 풀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또 기본 좀 넣어주고 펌프질을 해서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부처 연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총 14개 단위 사업을 4년 동안 이렇게 추진하게 되죠. 네. 아파트에 보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 어린이집, 그 다음에 경로당, 그 다음에 헬스 시설, 그 다음에 문화 시설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대상지 내에다가 똑같이 아파트와 어떤 공동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커뮤니티 시설이에요. 자 그리고 4년 동안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주민들이 이 시설을 유지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익 기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웰빙 농장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 유입이 더 이상 안 되고 계속 그 인구가 줄어 나가면 마을이 소멸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주택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 청년들을 여기다가 이제 살게 해줘요. 임대를 해서. 그래서 마을에 새로운 어떤 청년층의 도심 활력을 넣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총 3개의 거점 시설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지금 거의 사업이 다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일반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2가지의 이제 스마트 기술 관련된 과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국토부의 세태 지역 도심 활력 회복을 위한 스마트 기술 R&D 사업의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안전부의 재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 생활 안전 앱의 최초의 실증 서비스 지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 2가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도시회복력 향상도 있지만 요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재해 재난이라든지 그거를 어떻게 하면 ICT 기반 기술을 적용해서 스마트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예방하고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최대한 빨리 확산해서 주민들이 인지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데이터 공유를 통한 도시재해 재난 안전 및 사회 긴급 군환 기술 개발이라고 했는데, 자, 이 데이터라는 것은 요번에 이제 흰남노가 왔을 때 우리 재생센터가 수재 센터로 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수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측정을 하고 실제로 그것이 전파되고 그것이 또 주민들이 새로운 어떤 그 앱을 통해서 시설이나 위험 시설을 알리고 확산하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구가 데프루카는 건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들이 폭염 저감 시스템입니다. 이게 저희 그 철도변에 가면 특히 이제 온도가 이렇게 몇 도 이상 되면 이제 폭우가 막 나오면서 폭염을 저감하는 것들인데 기존의 폭염 저감하고 다른 기술은 뭐냐면 군소 단위로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지역이 아니고 마을 단위의 군소 단위로 온도가 측정이 되고 그 온도에 의해서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조금 이제 요번에 국토부가 개발한 기술의 이제 특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집수리 지원 사업을 아까 해준다고 하면서 노후된 형광등을 교체를 해줘요. 그걸 교체를 해주면서 거기에 화재 경보기가 다 내장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일거양득이죠. 집수리 지원 사업에서 어두운 거실등을 다 교체를 해주기도 하지만 화재 경보 시스템을 다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직접화되어 있어서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서 어디로 소방서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데이터가. 네. 그래서 총 청정 쉼터와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40가구 정도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화재 경보기가 다 이제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어떤 위험 정보라든지 각각의 어떤 그 정보 체계를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생형 좀 키오스크를 또 설치하게 됩니다. 2곳에. 네. 이 키오스크 내에서 정보는 첫 번째가 이제 구청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쉼터 그리고 재해 정보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수시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대상지 주민들한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요거는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된 것들인데 겨울에는 온풍이 나와요 의자에서. 여름에는 냉풍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휴대폰 자동 충전을 할 수 있는 벤치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조경을 위한 식생이 또 돼 있어요. 이것이 저희들 포켓 이제 정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개수 정도의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고라인데 마을 단위에 가면 많은 노인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가 있어요. 그 파고라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다 위에 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선풍기가 막 돌아가요. 이렇게. 그 겨울에는 바닥에 열선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계절적 시기성에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언제든지 실생활에서
편하게 이제 모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것들이죠. 역시 스마트 기술입니다. 자, 스마트 웰빙 농장인데요. 자, 이 정책적으로 이게 뭐냐면 최근에 도시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공폐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예, 그 공폐가는 아시겠지만 범죄, 화재, 그리고 쓰레기 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 현안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공폐가를 저희들이 대상지를 스마트 웰빙 농장을 만듭니다. 예, 그거를 대상지로 해서 거기에다가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그렇게 웰빙 농장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어떤 스마트 웰빙 농장의 이제 모델인데 운영 주체는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수익 기반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줍니다.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어떤 리빙랩을 쭉 거쳐서 하나의 어떤 조직화를 시켜주는 것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쨌든 이러한 스마트팜과 커뮤니티 시설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 네. 지금 팔로는 지금 그 샐러드 시장이 과거에 커피 시장이 처음 열렸던 것처럼 새롭게 지금 열리고 있어요. MZ 세대 중심으로 해서 샐러드가 밥이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1조 원 이상 시장이 이제 열렸고 그래서 샘푸드라는 이게 업체를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구 경북에서 최고 가는 샐러드 업체 도시락 업체예요. 이쪽으로 전량 납품을 다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빙랩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100년 지인 육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테마가 100년 마을이잖아요. 네. 그래서 100년 지인이다. 100년 동안 함께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협동조합, 그 다음에 기반 시설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이제 우리 커뮤니티 디자인이라고 하는 기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의제 발굴도 하고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국토부의 세태지역 R&D 사업 외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K가드 생활안전앱 실증 사업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앱들을 깔아서 이 앱들을 활용해서 마을에 있는 위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발굴해요. 스스로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생활안전도라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가족들의 안전도를 다 측정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어디 있다 그러면 그곳의 위험 요소를 판독을 해서 위험도가 얼마다라는 것을 수시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네, 이 정도로 앱이 진화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인동촌 지역을 시범 서비스를 하고 내년에는 좀 더 대구라는 지역으로 확장이 될 거고 후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스탠 대문 범죄에 취약한 목재 대문을 스탠 대문으로 또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범창을 또 다 교체를 해주고 아까 얘기했지만 첨단 화재 경보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교체해주고 네. 그리고 뭐 안전 마을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안전 그리고 건강한 마을의 테마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간연의 도시재생 거버넌스라고 하는 협력 체계가 정말 중요하면서도 실행 주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면 행정은 부서 칸막이라든지 인상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부가 업무, 행정의 틀 속에 갇혀져 있어요. 반면에 주민들은 아이디어를 내세요라고 하면 전부 다 우주까지 날아가세요. 그럼 왜 그러냐면 행정의 제한사항이라든지 예산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동상이몽이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정책은 어쨌든 보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담아내는 정책 입안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은 가정 중심이 필요합니다. 결과나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정 중심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지향하는 기술도 아니고 시설도 아닌 도시재생 사업이나 스마트 시티의 이런 기술 적용 사업은 사람을 지향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 얻은 결론입니다. 네, 예, 이상 마칠게요. 잘 들으셨죠? 정말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인동촌을 바꿔가는 정말 산학연의 최첨단 또 기술을 도입해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동희입니다. 네. 그 센터장님이 진행하신 이제 100년 전 인동촌에 대해서 이제 잘 들었고, 이제 도시가 이제 소멸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구도심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이 설립하신 도시재생 지원 센터의 역할과 의의가 좀 궁금합니다. 행정과 주민의 접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행정은 아무래도 이제 예산의 규정,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심은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운신의 폭이 너무 좁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많은 의제와 수요를 우주까지 날아가는 수요를 담아내기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부분이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 예산과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규정과 범위를 명확히 좀 정리를 하고 주민들이 낸 수요나 의견을 적절히 이제 조금 조합을 해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를 만들어주는 매개코라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장윤서 혹시 이제 아까 이제 서구 비산동 근처에 있는 게 이제 연쇄산업단지나 삼공단 이런 약간 노후화된 곳에 나온 공매나 이런 게 있는데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런 거는 이제 차후에 그런 거에 대한 공해나 아니면 소음이나 그런 분진 같은 그런 연쇄단지에서 나온 냄새나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하실지 혹시 궁금합니다. 네, 지금 서구가 아까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이제 노후 공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아까 공단 지역은 서북구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공단을 손을 좀 보는 사업입니다. 노후 공단을 우리가 이제 과거에 뿌리 산업인 섬유 산업이나 기계 산업에서 탈피해서 뭐 청년들을 위시한 뭐 벤처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산업을 좀 체질을 바꾸는 그런 형태의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바로 옆에 아시겠지만 스대구 KTX가 새로 생겼고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어요. 각각의 도시재생 사업이 서구 외곽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대구를 완성하는 하나의 그 관문적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발생했던 그런 현안들은 현재 이제 체질적으로 혹은 이제 기반 시설들 혹은 정책들 그런 트렌드에 맞추어서 조금씩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도시재생이 없다면은 발생하는 문제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원도심과 구도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면 철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면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라든지 자원들이 다 소멸되게 되죠.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공동 아파트가 주거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타사들이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층간소음과 같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도시 문제들 이제 이거는 우리가 80년대, 70년대 산업 발달에 따라서 이제 급속한 산업 성장에 따라서 이제 양적 공급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추진된 도시 개발 방식이거든요. 근데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쇠퇴한 원도심을 이제 사회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생활 문화적으로 개선해서 도시 활력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정주 환경을 개선해서 경쟁력 있는 어떤 그런 원도심의 회복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정비와 재개발과는 또 다른 도시 개발의 하나의 어떤 그 모델입니다. 도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것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정비와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원도심과 구도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그런 사업이기도 하죠. 도시 회복력에 기술이 적용된 사례나 아니면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기술은 충분히 발달해 있지만 그것을 공급하고 확산하는 데는 행정적 절차와 아주 번거로운 절차가 좀 남아 있고 지속적으로 또 확산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것들이 현장에서 에피소드가 좀 많았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기술들이나 기반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어떤 시간도 걸렸지만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상당히 주위에서 주목이 되고, 또 하나는 기반 시설들이 지방껏 깔려 있다 보니까 앞으로 더 나은 기술들, 고도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또 적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앞으로 좀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대구는 스마트시티 아이가 시즌2 생활 속에서 만나는 스마트시티, 오늘 1부 이용무 소장님 창업과 트렌드를 통한 스마트시티의 모습, 그리고 2부 도시재생, 또 리빙랩을 통한 스마트시티 기술의 생활 속에 들어온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두 분의 강사님과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 패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대구는 스마트시티 아이가 시즌2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팟캐스트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는 스마트시티 아이가! 수고하셨습니다. 한 2년간 스마트시티 팟캐스트를 저희들이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이 스마트시티 팟캐스트의 목적들은 많은 도시들이 현재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 기술을 통해서 도시를 바꿔가는 도시들도 많고요. 하지만 최근에 많은 도시들은 또한 이러한 기술 중심에서 바로 시민들,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널리 도시에 파급시키고 보급하는 것이 이 팟캐스트의 목적이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일정 부분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팟캐스트가 알려지고, 또 지금 이 팟캐스트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정말 큰 보람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개념 하나하나들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도시 문제 발굴단 이런 부분들을 또 진행하면서 같이 함께 하셨던 시민들이 이 팟캐스트에 또 출연하고 싶어 하셨고, 또 출연도 하시면서 이러한 스마트시티 개념들이 도시 안에 널리 전파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제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 또 이 팟캐스트를 보고 굉장히 좋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스마트시티 팟캐스트를 했던 저희들의 긍정적인 반응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말씀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스마트시티는 바로 기술과 사람이 함께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특히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방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혁신 플랫폼이라는 이름, 또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나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도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또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또 시민들이 직접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코딩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기업들이 시민들과 함께 리빙랩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전 과정을 관리하면서 정말 인본주의적이고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스마트시티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 또 현재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지향을 하고 있는, 많은 도시에서 지향을 하고 있는 바로 탄소 중립적이고, 또 그리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행복한 그러한 스마트시티, 또 그러한 것들과 어울리는 기술들, 스마트한 기술을 보급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전 과정이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팟캐스트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컷. 고생하셨습니다.